지금 서울 인구 줄고 있죠. 경기도 수도권에 막 좋은 데로 막 옮겨가고 막 집주인 돼가지고 갔잖아요. 다시 끌어모을 만큼 뭐가 있어야지 올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규제 때문에 2030은 집을 못 산다? 원래 2030이 집을 사려면 일정 부분에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의 특성이 개별성이잖아요.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주식처럼 생각을 하면서 다 다른 물건들이 마치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팔릴지 몰라요. 전세 제도가 완전히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유는 전세를 놓지 않으면 그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곧 이 상황이 해결될 거다라는 믿음을 버려라. 지금 규제가 2030 세대들의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게 아니라 살려준 거예요. 살려준 거. 뭐냐면 전세 대출 덜 나온다, 전세 보증 안 해준다 하니까 뭐 나 몇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전세 살란 말이냐. 원래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시장 경제예요. 자기가 살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사는 게 원래 일반적인 건데 사실 그렇지 않았던 시장인 거거든요. 이번에 규제 때문에 2030은 집을 못 산다? 원래 2030이 집을 사려면 일정 부분에 자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본 축적의 시간을 거쳐야만 집이라는 가장 비싼 재화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시장이었어요. 왜 40대, 50대 무주택자 있어요? 그 정도까지 노동을 하고 해서 돈을 모아도 사기가 어려운 게 집이에요. 근데 2030들은 지금 그런 시간을 안 갖고 그냥 대출 이만큼 받아서 내가 먼저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안 빌려줘?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빌렸느냐? 자신의 미래를 담보 잡고 빌리는 거예요. 이게 30년, 50년까지. 그러니까 원래 그냥 감당하려면 요만큼밖에 못 빌리는데 기간을 늘리면 이자는 좀 많이 내더라도 더 많이 빌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간을 늘려서 막 빌렸잖아요. 자기의 30년에서 50년, 지금 30이면 80살까지 벌 돈을 미리 땡겨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레버리지인 건데 그런 인식을 안 하고 왜? 나는 30년 동안 갚을 생각이 없어. 지금 사서 좀 있으면 오를 거니까 오르면 나 이거 팔고 치고 빠지고 하면서 나는 이익만 취할 수 있을 거야. 당장 3년만 나는 이자를 갚으면 돼. 당장 5년만 버티면 돼. 나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들어온 시장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집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주식이랑 완전히 틀려요. 주식은 1년에 300%, 500% 회전되잖아요. 그 물건이 계속 사고 팔고 누군가 샀다가 팔았다 샀다 되는 물건인데 집은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은 모양은 표준화돼서 아파트라고 해서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개별적인 물건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의 특성이 개별성이잖아요.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주식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 다 다른 물건들이 마치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팔릴지 몰라요. 사는 건 여러 개 중에 비슷비슷한 것 중에 내가 사면 돼 이렇게 하면서 살 수 있어요. 파는 건 내 물건이 팔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부동산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이거 어디가 뭐 대장주고 여기 이 뭐 그래프 분석해서 막 주식처럼 막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조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거 사면 나 돈 벌 수 있어. 여기는 팔려도 여기 안 팔릴 수 있어요. 그런 물건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에 대해서 지금 준비 안 된 사람은 들어오지 마 한 거예요. 왜? 돈 안 빌려준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6억은 빌려줄게. 6억? 그럼 너 갚을 수 있어? 집 안 팔려도 6억 갚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6억이라는 거 연봉 2억 넘어가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이죠. 그 정도까지 이미 원래 우리 소득 수준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만큼 빌려준다는 게 6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나 6억밖에 안 빌려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6억이라는 빚이 실질적으로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자기가 30년을 일하든 50년을 일하든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의심스러운 정도의 돈이 6억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지금 왜 나 더 안 빌려줘? 나만 못 참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집값이 더 하락해야 정상적인 시장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셨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야 정상화된 거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풀린 유동성이 이제 앞으로 얼마큼 흡수가 되느냐 또 이런 상황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지표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전세가율을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전세라는 거는 내가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사용가치적인 측면이고 매매가는 그 사용가치 플러스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의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된 것. 이게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가격 상승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 지역들, 그런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낮아요. 강남 같은 경우.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매매가랑 전세가랑 똑같아. 앞으로 더 올라갈 기대는 없고 이거 낡으면은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으니까 내가 집만 명의 갖고 있지 전세가랑 거의 비슷하게 받고,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안정기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에. 그러면 지방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전세가율을 보이고, 이제 서울, 강남 이런 데는 낮아도 한 70%, 80%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 전세가율은 강남은 25%예요. 25%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사용 가치가 1인데 나중에 엄청 오를 거기 때문에 5배를 주고 사는 이런 시장인 거예요. 이게 얼만큼 과열된 시장인지가 느껴지잖아요. 그 기대치가 그만큼 과하게 반영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장기적인 시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일정 수준까지 좀 그 갭이 줄어드는 상태. 근데 전세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히 올라가는, 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세가율이 과거처럼 이제 일정 수준 범위로 들어오려면 지금 올라간 금액이 내려와야지 그 범위 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가격은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일부 댓글들 보면 전세 제도는 사라져야 된다, 외국처럼, 이런 의견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세 제도가 완전히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유는 전세를 놓지 않으면 그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갭 투자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뭐 사람들의 욕구가 그렇다고 하니까 집을 계속 갖고 있고 싶어. 근데 집을 갖고 있으려면 남의 돈을 이만큼 끌어와야 갖고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걸 은행 돈을 끌어와가지고 내가 들어가 살거나 아니면 전세를 놔서 이 집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전세 제도를 유지가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 사람은 집을 갖고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사람들은 전세가 더 유리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굉장히 양호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된 지역이야. 그런 지역에 전세를 내가 들어가 살다가 이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서 잘못된다 하더라도 안 되면 내가 그 집에 살지 뭐 라고 생각하는 집이면 전세를 택해야죠. 그러니까 매매가가 떨어져도 전세가 정도는 유지될 거다라고 믿는 지역이라면 그런 지역은 내가 전세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내가 이 집을 사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세를 택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하겠죠. 아, 그럼 내가 이거 전세금을 이만큼 냈다가 돌려받지도 못하고 이사도 못 가고 난 여기 계속 살고 싶은 게 아닌데 그런데 전세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보증금을 줄이고 내가 일부 월세를 감당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들, 다양한 이제 시장의 그런 스펙트럼이 펼쳐지겠죠. 전세 제도는 없어질 수는 없다. 없어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집주인들, 갭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이 상황이 해결될 거다라는 믿음을 버려라. 곧 상황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지경에 온 거고, 결국에는 그동안 맞아야 될 매를 안 맞고 그냥 미뤄뒀다가 더 이상 못 버티니까 이제 시작된 거지. 그러면 더 좋아질 게 없다.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유지를 하는 것이고, 유지할 능력이 안 되면 남들보다 빨리 탈출하는 게 우선인 거죠. 갭 투자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미 또 이런 선택들을 하고 있어요. 집을 이제 한 채를 내가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집을 내가 실제로 사용도 하면서 더 올라가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막상 자기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이거 팔아서 뭐 딴 데 가기도 애매하고 뭐 이러니까 그냥 유지하거든요. 큰 자본이득을 본다라는 개념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갭 투자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하나를 갖고는 그런데 두세 개 있으면 어떤 건 이제 이익을 익절할 수도 있고 뭔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끼고 저거 사고 저거 끼고 저거 사고 이렇게 여러 개를 막 벌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멈춘 거야. 이게 다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일부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익 구간에 있고 또 팔릴 수 있고 현금화 가능한 것들을 팔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결국에 뭐 똘똘한 한 채 현상 많이들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줄여가는 거. 이런 선택들을 이미 그동안 오른다고 해서 사라고 했던 분들 많이들 이미 했어요. 그렇게. 근데 지금 그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더 오를 거야. 나는 그리고 금리 내려간다고 하니까 난 지금 상황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그냥 하신 분들이 좀 어려운 거예요.
제일 그런 게, 그러니까 영끌 하신 분들 보면 영끌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가능한 한 최대의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사는 것. 가능한 한 최대의 대출.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게 저금리 2%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2%의 금리가 다시 올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빌려줘라 해요. 선별적으로. 그러면 이 영끌은 지금 2%의 금리를 간신히 감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더 빌려줄까요? 아니죠. 그럼 이 사람들은 근데 더 빌려받기를 원하잖아.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기 원하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금리를 더 올려받겠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2%에 받았던 게 4% 되면 2배예요. 내가 간당간당 버티는 게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2배가 된 거예요. 뭐 3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5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를 겪고 있고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빚의 무게를 털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 팔리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그래서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이런 이제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제가 막 꽃이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안타까워서 사실은 저는 이런 영상을 많이 하고 제가 유튜브 활동했던 것도 이런 거거든요. 결과가 뻔하니까 이제 본인의 선택에 지금 책임지면서 사는 이제 그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지금의 문제를 빨리 해결할수록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끌고 간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과거에 그런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뭐 이제 50대, 60대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3, 40년 동안 그렇게 이제 빚을 갖고 뭐 지금은 시기가 좋아서 내가 샀던 것보다 오른 것도 있고 뭐 정리된 것도 있고 이렇게 됐겠지만 그 세월 동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소득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럼 결국에는 자기가 씀씀이를 줄이면서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하는 게 가장 좋죠.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감당이 안 되는데 처분도 안 돼. 그럼 결국에는 내가 그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투잡 뛰시는 분들도 생기는 거고 아니면 생활비 자체를 줄이는 형태로 가는 거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기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지가 안 되면 결국에는 이제 강제적인 형태의 연체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경매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기 전에 탈출할 수 있다면 탈출을 권하고 싶습니다. 일부 부동산 전망 리포트에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동성과 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을 전망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대부분의 부동산 전망은 다 오른다예요. 역대 쭉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년에도 오른다, 뭐 때문에 오른다, 계속 오른다고 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의 자금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지금 막혔고 그게 인위적으로 막았다기보다는 여력이 안 되니까 막은 거거든요. 그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기가 어려운 구조다. 현상 유지만 하려고 해도 현재만큼의 돈이 들어와야 되고 거기서 가격이 오르려면 현재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와줘야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은 시장이다.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른다 이런 얘기 하는데 공급 부족? 공급은 더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축의 공급 또한 공급이에요.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 게 그게 공급이에요.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 신규 공급이 부족해진다. PF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업들이 진행이 안 돼서 앞으로 공급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미 비용이 들어간 곳은 결론이 나야지 돼요.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미 뭐 사업 시행인가 하고 이주 나가고 뭐 이래서 돈 이제 공사비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 곳들 근데 공급 안 되나요? 되죠. 그 사람들은 이미 돈을 빌려서 써서 이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마무리가 돼요. 안 그러면 다 날리는 거예요. 예전에 경기가 침체됐을 때 성수동의 그 두산 거기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최고급 주상복합으로 거듭난 지역인데 거기도 그 조합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결국에는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돼서 전부 다 날라갔잖아요. 책임을 진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다른 이제 건설사가 그 땅을 사서 이제 최고급 집을 지어서 경기가 좋을 때 팔고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 이런 형태로 어쨌든 사업이 진행된 건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공급은 이제 멈출 것이다. 새로운 공급이 멈추려면 민간 공급은 좀 위축될 수 있죠. 그러니까 민간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 말고는 서울에 민간 공급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은 어떤 사업이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는 사업이에요. 누군가 절대적으로 이거 내 땅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지을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땅을 조각조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합의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의를 이룰 수 있느냐? 내가 돈을 조금 낸다고 해야 합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이걸 했을 때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어. 이런 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사람들은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된다라는 기대감에 그 물건들을 사고 있잖아요.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결국에는 이 사업이 없으면 그 가격이 아닌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목동 같은 경우 재건축에 대해서 많이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뭐 가격이 엄청 뛰었다, 뭐 이런 얘기 기사로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개발이 안 되면 그냥 오래된 아파트예요. 주차도 어렵고 이런 그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이런 것도 그럼 사업 안 할까요? 자기들의 니즈가 맞아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어느 순간이 되면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냥 오래된 집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기 상황이라든가 그 단지의 특성, 그 단지 내의 어떤 분위기, 뭐 또 정책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속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그래서 아마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정부의 공공주도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겠죠. 그게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벌써 전 정부부터 했어요. 100만 호 공급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느냐고 보상하고 땅 사가지고 토지 보상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거기 이제 분양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멈추겠어요? 못 멈춰요. 그래서 2기 신도시 중에서 뭐 했던 데들 나중에 분양한 것, 최근에 많이 분양했던 지역들 있잖아요. 그거 벌써 십수년 전에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안 됐었지만 결국에는 공급이 되는 시점까지 온 거예요.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이런 어떤 공급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급이 없었다, 공급이 부족하다, 뭐 올해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뭐 전에 대비해서 반토막 났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문정부 시절부터 이 시기에 서울하고 경기 수도권에 부동산 과열을 타고 엄청 많은 분양이 있었어요. 평균 대비해서 서울은 10,000채 이상씩 계속 공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집이 그해 공급되고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누가 갖고 있어요? 그거 오른다고 생각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못 버티잖아요. 그 기축의 매물이잖아요. 전부 다. 이미 그 누적되는 물량으로 쌓여가고 있는데, 그럼 이 집을 사줄, 집이라는 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누가 살아주는 공간인데 최종적인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서울의 사람들, 지금 서울 인구 줄고 있죠. 대부분 경기도 수도권에 막 좋은 데로 막 다 옮겨가고 막 집주인 돼가지고 갔잖아요. 다시 끌어모을 만큼 뭐가 있어야지 올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 이거는 그냥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말이지, 실질적으로 뭐 공급이 부족해서 오른다? 지금 걱정하는 거, 올해 하반기에 분양 예정 물량이 서울 수도권에 13만 7천 호?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에 분양하잖아요. 이거 팔릴지 안 팔릴지 걱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살려면 대출 받아야 누가 들어와 사는데 대출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공급은, 수요가 줄어든 시장에서 공급은 한 채만 돼도 넘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산다는데 한 채 공급됐어. 공급 과잉이잖아요. 이 절대적인 수치의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공급 부족이라는 거는 수요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고, 이 수요 자체가 억눌릴 수밖에 없는, 억눌리는 게 아니죠. 기존에는 가수요가 너무 참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건데, 능력 안 되고 원래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빠진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공급은 작년보다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그거 다 팔릴지 안 팔릴지 걱정하는 정도로 공급은 과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공급 부족이다. 시장에 돈 많은데 주식해서 코인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사주지 않냐. 외국인이 사준다. 외국인 얘기도 한마디 하면, 우리나라 주택시장에서 외국인이 집 사는 비중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1%도 안 돼요. 1%도 안 되고 그중에 60%가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이 다 사간다 기사 막 나오잖아요. 전체 거래 물량 중에 외국인의 거래 물량이 1%가 안 돼. 근데 그중에 중국인이 60%야. 근데 우리가 또 중국인이라고 하면 막 중국 현지 부자가 막 와서 사주는 줄 알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냥 국적만 조선족이지 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아니, 이 주택시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수시장인데, 그 시장을 사는 사람들은 이 내수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우리 가게 같은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중국인 국적을 갖고 있어도 여기서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 뭐 신도림 이런 데 막 사요. 집 당연히 사지. 왜 안 사겠어.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근데 마치 외국인이 다 사줄 것처럼. 일부 있죠. 고가의 아파트를 외국인이 샀다.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 자금 세탁 또는 외국인이 취득할 때에 주는 여러 규제의 허점들, 뭐 실거주 의무라든가 뭐 이런 거, 자금 조달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는 경우 있어요. 뭐 100억짜리 사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게 전체적인 시장의 얘기냐 이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침소봉대에서 마치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래야 집값 오른다고, 집값이 올라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집을 팔아야 뭔가 정리되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물건 새로운 신축의 공급은 계속 집값이 올라가야 기존 집들보다 싸게 팝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기꺼이 30년, 50년 인생을 저당 잡히면서 그거 무리해서 살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계속 나오는 얘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합세를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이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집이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게한테는 유일한 자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우리 IMF 겪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대폭 떨어지는 현상은 안 벌어져요. 이 상승 하락률 자체가, 하락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 벌어지지 않아요. 왜? 그냥 살면 되니까. 그렇지만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그냥 유지하는 사람들은 계속 과거처럼 유지해 갈 것이고, 이제 급한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매도가 안 되는 시장일 테니까, 그런 이제 금매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격 호가도 좀 낮아지고 가격이 안정화되는 형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같은 거나 이런 거 보면 현금 부자들이 이제 지금 집을 줍줍하고 있다, 현금 부자들만 노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현금 부자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집을 팔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에 이걸 충족시켜줄 사람은 현금 부자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나랑 소득이 비슷하고 나와 비슷한 수준의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산 금액까지 밖에 못 땡겨요. 그런데 이걸 내가 산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주려면 나보다는 돈이 많아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 사면 상승에 대한 기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는 이렇지만, 내 주변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돈 많은 사람이 많아서 사줄 거야, 이런 기대감이 없으면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금 부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규제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게 현금 부자가 아니라 그냥 빚을 많이 융통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게 실체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남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제 거래가 조금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지역들은 이미 좀 초토화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금리의 상황이 조금 길어지기도 했었고, 또 대출에 대한 규제들이 도입이 되면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한정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금은 한정된데 아무래도 다른 데는 다 꺼져가는데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는 곳으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런 곳들이 이제 똘똘한 한 채라고 지칭되는 지역들로 이제 몰리는 현상이 벌어졌고, 그런데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제 대출을 많이 해준다 하더라도 은행이 뭐 아무나 또 막 대출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모아놓은 자금 자체는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뭐 2년 사이에 강남의 매수자 연봉 평균을 보면 뭐 8천만 원에서 1억 5천으로 올라갔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고소득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연끌을 해서 절대적인 금액 자체를 굉장히 많이 이제 빌려서 이 시장에 참여해 왔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현금 부자가 지금 말하는 예전보다 과거보다 올라간 금액에 막 사주었다, 이런 시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멈추는 현상이 이제 벌어진 거죠. 지금 보면 이제 현금 부자라고 지칭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현금 뭐 10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이런 형태인데, 10억을 뭐 통장에 그냥 넣어놓고 계신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주택 시장에 적극적인 매수자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는 고액의 전세를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데, 이 고액 전세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예전에는 강남권이나 이 똘똘한 한 채 지역에
이제 새로운 신규 공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전세가 자체는 좀 낮게 형성된 형태 이랬었는데 새로운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들로 거듭나면서 그런 지역에 이제 고액의 전세가 많이 생겨나는 현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두 단지만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똘똘한 한 채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수많은 단지들이 사실은 사업을 진행해서 신축의 아파트로 거듭나고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이제 분양받은 가격이라든가 뭐 조합원으로 참여했다든가 아니면 일반 분양을 로또 분양을 받아서 참여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시세 대비 절반밖에 안 되는 금액을 이제는 잔금 입주 때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입주 때 치르려고 봤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부자여야 되고 이걸 다 치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세를 놓지 않으면 또는 대출이 안 나오면 이걸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현실적으로 돈 있는 사람이 진짜 없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렇지만 올라간 어떤 시세나 호가에 대비해서 이렇게 뭐 지금 시중에 뭐 강남 같은 경우 뭐 30억, 50억 한다 하는데 난 50억짜리의 집을 이미 갖고 있지만 지금 분양 대금인 20억을 낼 수가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것도 남의 돈 15억 이상의 어떤 전세금을 받지 못하면 이 대금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전세 대란도 발생하고 있고 그 입주장에서 지금 전세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원베일리 여기 단지 같은 경우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여기도 굉장히 로또 단지로 유명했었잖아요. 그리고 분양 당시에도 분양 공고 2월 19일 이전에 분양 공고한 경우에는 나중에 잔금 때 전세 놓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사실은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높았고 또 한 5억 정도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는 중도금이라든가 이런 거 대출을 활용해서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막상 이제 잔금을 낼 시기가 도래를 했는데 이들의 집을 채워줄 전세입자가 들어올 때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부 전세 대출 금지라는 게 이번에 대책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단지인 거예요. 6억의 그 대출 같은 거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은행권에서 그동안 이제 해왔던 자체적으로 해왔던 규제책인 그런 전세 대출에 대한 금지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세입자를 놔야 되는데 전세 10억 넘게 뭐 처음에 예상했던 거는 뭐 20억 이상 받을 거라고 막 그렇게 호가가 나왔었는데 지금 국민평형 기준에서 11억대까지 전세가가 내려와 있죠. 근데 어쨌든 10억 이상의 전세를 채워줄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일부는 이제 대출을 활용해야 이 전세가를 메꿔줄 수 있었는데 그런 게 막히니까 기존보다 더 어떤 수요가 고액 전세의 수요가 한정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시장에 그냥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막연하게 현금 부자가 참 많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시장이 현실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세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한번 계약을 하면 2년에서 4년 정도는 한 곳에 거의 머물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똘똘한 한 채라고 일컬어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미 생활 거주 환경이 굉장히 양호한 형태일 거고 굳이 이제 이사를 옮길 이유가 없는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입주 기간과 맞아 떨어지는 기간에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현금이 있는 고액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간이라는 게 안 맞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신규로 이제 유입이 많이 돼줘야 되는데 워낙 지금 그 고액 전세나 선택할 수 있는 양호한 환경의 똘똘한 한 채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미 들어가 있고 처음에 입주한 데 같은 경우도 최초에 뭐 예를 들면 대치 8단지 뭐 그 거기 같은 경우도 뭐 18억까지 전세가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새 아파트고 뭐 이제 새로 입주장에 거의 최고로 올라갔을 때 그랬는데 그런 지역들이 이제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그 주변에 계속해서 입주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이제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이제 연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생기고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전세 고액 전세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전세가 지금 당장 이제 입주가 됐고 이 사람들은 당장 이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이 집에 로또라는 이 집의 집주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를 낮춰서라도 일단은 채워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온 거고 또 전세를 채우려고 보니까
너무 이제 높은 금액은 들어오는 사람도 대출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 경우 뭐 이런 생기니까 이제 반전세 형태로라도 보증금을 이제 낮추고 월세 일부로 돌리는 형태 이렇게 해서라도 먼저 채우려고 하는 경쟁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채울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이에요. 이 추세로 보면 앞으로 시장이 침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 규제책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부동산 규제책이 아니에요. 대출의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벌어진 정책이에요. 그러면 대출의 한계 상황을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들어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꺼진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부채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채는 이미 집을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길 원했고 그 집을 사기 위한 자금으로서 지금보다 더 떨어진 가격에서도 대출을 활용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미 기발생한 부채가 한계 상황인 건데 이거를 어떤 경기가 침체된다고 해서 더 풀어준다? 그럴 여력이 있으면 풀어줄 수 있겠지만 안 되니까 여지껏 계속해서 이연시켜왔던 상황이 더 이상은 이제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대책이 발표가 된 건데 부동산 경기가 꺼진다고 해서 이 부분에 어떤 자금을 막 투여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의 의미 자체가 부동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했다라기보다는 부채가 늘어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한 거다. 부채가 한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다시 똑같이 어떤 부양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다른 측면의 부양책은 있을 수 있겠죠. 부동산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분들이라든가 거래가 활성화돼야 세수도 생기고 사람들이 어떤 빚을 청산하고 좀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결국은 매각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덜어낼 수 있잖아요. 이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어떤 부양책을 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거래가 줄어든 현상 자체가 부채 부분을 조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푸는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물건을 팔아서 대금을 회수해야 이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건설사들이 이제 아파트 공사나 뭐 이런 데 참여하게 되는 형태를 보면 돈을 먼저 투입을 해요. 비용을 먼저 이미 쓴 거예요. 건물을 이제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미리 선 비용을 지급을 해서 근데 그 비용 자체도 사실은 대출을 활용해서 들어온 형태거든요. 가게뿐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걸 기대했냐면 분양을 통해서 분양 대금이 또박또박 들어와서 이 자금을 이제 갚아낼 거라는 어떤 이런 현금 흐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일단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이나 뭐 강남의 로또라고 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분양이 되죠. 그렇지만 건설사가 이런 똘똘한 한 채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 이 부동산 붐을 타고 수많은 사업들이 이미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그럼 이미 비용이 그만큼 투입이 됐다라는 거고 그들은 어떤 자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팔아서 그러니까 분양을 통해서 이 대금을 회수할 거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안 팔리는 물건이 쌓이고 있고 또 이미 팔렸던 물건 자체도 해지해달라는 소송이 줄을 잇고 그 얘기는 그리고 이걸 대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들한테 이제 대출을 이제 알선하고 대출을 조금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게 이런 것들도 어떤 분양 조건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중도금 뭐 이자 후불제라든가 이자를 좀 보태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지금 다 이제 기본적으로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원활하지 않으니까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서 나의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돈을 낼 사람들은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대출을 통해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대출 부분이 막힌 거니까 사실은 이제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은 기본적으로 이 상품성이 있어서 이 물건이 시장에서 기꺼이 팔리고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기꺼이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걸 기초해서 이 모든 사업들이 진행이 돼 왔고 지금 이미 비용을 투입한 상태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손실을 스스로 흡수해내거나 내가 어떤 투자를 했는데 공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걸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을 털어내고도 그냥 운영해 갈 수 있으면 안 망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어떤 시장 경제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이 대부분을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다 망하게 둘 수 없지 않냐. 근데 다 살릴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인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이걸 정리해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은 그럼 여기에 돈을 빌려 쓴 사람이 못 갚으면 빌려준 사람이 손해를 이제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저축은행들이나 1금융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손실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쌓는다든가, 자, 본인들이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하는 걸 계속 지금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PF 부분도 마찬가지고, 가계대출 부분도 마찬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빌려 쓴 사람들이 돈을 못 갚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걸 부실채권화해서 이제 털어내야 되겠죠. 그 털어내면 손해 본 만큼은 자신들이 그 손해를 대비해서 쌓아놨던 돈으로 이제 메꾸고 이제 손실 처리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사업장이 너무 많은 거고, 그 부분들의 정리를 위해서는 그러면 더 많은 대손 충당금을 쌓아라. 또 부족하다면 모회사한테 자본을 이제 확충해가지고 더 돈을 늘려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너네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해라. 안 되면 이제 정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수순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아무래도 규모가 크잖아요. 그럼 이 회사들이 부도나거나 망하면 다른 은행이나 사회에 주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사실은 어떤 재기의 그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그런 구조조정의 시기를 굉장히 놓쳤다. 22년도에 고금리가 시작이 되고 거래 절벽 상황이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택했던 방법은 이게 이제 금융기관의 충격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또 앞으로 금리가 또 내려가면 이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 왔거든요. 그 연장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자를 지금 못 낼 상황이니 이자를 낼 돈까지 더 빌려줘 가면서 이 시장을 끌어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문제를 터트려서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어떤 정리의 시기를 미루면서 그만큼 또 다른 이자가 쌓였을 거고 그만큼의 금융 비용들이 생겨났을 거거든요. 더 규모가 커진 상태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실을 털어내도 안 되는 경우는 결국은 뭐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경제적인 충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어떻게 다 살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손든 게 건설사 중에는 이제 태형건설이 손을 들었잖아요. 지금 아직 그 문제 다 정리 안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부채 비율이 뭐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고 뭐 이런 상황인데, 먼저 손을 듦으로써 이 부분을 이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리고 정리하는 부분은 정부가 도와가면서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머지들도 순차적으로 문제가 생겨가고 있는데, 이들이 전부 다 살아날 길은 없어요. 돈을 그만큼 정부가 또 막 투입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정부가 화수분도 아니고, 정부는 돈이 있어야 뭐 지원을 하고 문제가 있는 곳에 잠깐의 어떤 유동성을 불어넣어 주면서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좀 끌어줄 수는 있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부가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빚을 내 가지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두려면 경기가 좋아야 뭐 돈을 많이 걷어도 불만이 없을 거고 뭐가 될 건데, 지금 우리 돈 나눠주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또 기업들 코로나를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경제가 많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한테 돈을 많이 거둘 수가 없다. 그래서 법인세도 깎아주고 뭐 이런 조치들이 다 있었잖아요.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면 결국에는 이제 빚을 내야 되는데, 빚을 내려고 보니까 금리가 또 우리나라가 뭐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가 크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 가능성이 있고 더 안전하고 신용도가 높은 나라에서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쳐주면서 돈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낮은 금리를 가지고 돈을 빌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서는 빌리기가 어렵겠죠. 빌리기가 어렵고, 그러면 끌고 가고 있는 그 기준금리보다는 더 높은 금리를 쳐줘야만
돈을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어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어떤 그 상황을 거치면서 과거보다 정부 부채 부분의 비율이 커졌단 말이에요. 이미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내서 썼어요. 뭐 그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정부가 돈을 빌리려면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금리 올려주면 되는데 금리를 올리려고 보니까 국민들이 너무 빚을 많이 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저금리에 좀 낮게 금리를 깎아주면서 유지하고 있는데도 막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는데 금리를 여기서 또 더 올리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들이 못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런데 무슨 수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결국에는 일부가 정리되고 아픈 부분을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금 고통의 시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일각에서는 한국은 그래도 부동산 불패다 이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진보 정부 들어서면서 부동산 상승장이 더 근거가 쌓이고 이번 규제로 집값이 눌렸을 때가 기회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번 조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그동안의 부동산 불패의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 뭐 그 정도 빚을 내고 이 물건을 유지하고 있어도 아무 문제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부족하면 또 돈을 계속 빌려줬거든요. 자기한테 돈이 없는 상황일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팔지 않아도 이거 계속 올라가는 물건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더 빌려줘. 그러면 더 빌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팔지 않고 매물이 잠기는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뭐 거래가 사라져도 가격은 오른다. 잠재적인 매도자들이 앞으로도 가격 상승이 될 걸 기대해서 물건을 내놓지 않는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버틸 수 있는 어떤 다른 부분들, 즉 누군가 돈을 빌려주는 이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일정 부분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 조치는 버티던 사람들의 목줄을 이제 죄는 조치를 했다. 즉 집이 있는데 안 팔고 돈을 계속 빌려 썼어. 근데 그 빌려 쓴 정도가 내가 실질적으로는 갚지를 못해. 이 물건이 지금 말하는 가격에 팔려야 처분을 해서 정리를 하면 할 수 있지. 처분이 안 되면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이제 DSR이잖아요. 내가 이 물건을 처분하는 것과 관계없이 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게 이제 내가 내 소득 대비해서 얼만큼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느냐. 그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려면 40% 정도만 그 빚 갚는 데 써야 된다. 이런 구조가 이제 DSR인데 이걸 안 보고 그동안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 사람은 자산의 가격이 상승한 거대로 처분하지 않으면 지금 빌려간 돈을 못 갚는 거예요.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거 집은 있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생활안정자금 빌려줘요. 뭐 2억까지 빌려줘. 근데 그것도 이번 이제 규제책에서 1억으로 줄였죠. 그리고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은 생활안정자금도 안 돼요. 왜? 내가 사는 집을 못 팔면 나머지 잉여로운 집은 팔아서라도 너의 생활을 안정시켜야지 그냥 계속 빚내서 쓰는 거 이거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잠재적인 판매자였던 사람들, 그렇지만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로 그냥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빚을 낼 수 없는 구조로 가니까 결국에는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처분을 한다는 거는 매물로 내놓는다는 거고 이건 공급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시장의 공급 부족을 되게 얘기를 하면서 뭐 내가 살려고 해도 집이 없어서 못 산다, 뭐 내가 원하는 집이 없다, 뭐 이런 논리로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사는 사람은 일단 살 때는 수요예요. 그렇지만 사고 나면 이 물건을 내가 죽을 때까지 나 이 집 가지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몇 년 지나서 내가 산 거에 2배가 되면 난 팔 거야. 그러면 지금 힘들게 갖고 있는 빚도 청산하고 이익도 생기고 수억을 벌 수 있고 내 평생 그냥 소득으로는 못 버는 돈을 집삼으로써 벌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사잖아요. 언젠간 다시 팔려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순간 수요가 아니라 잠재적인 공급자의 입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은 안 내놓고 공급을 안 하고 그냥 있었던 이유가 그냥 이걸로 그냥 계속 빚내가지고 계속 쓰다가 계속 올라가니까 나중에 이거 팔면 그때 난 정리할 거야.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구조로 가니까 결국에는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기축의 공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새로 뭐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해야 공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선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정 부분 물량을 내놓는 것도 공급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측면에서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회초년생도 갖고 있죠. 영끌들이 한참 많이 참여를 하면서 아직 준비되지 않았지만 빚을 많이 내서 시장에 들어와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는 중장년층들이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 같은 경우는 소득 활동을 왕성히 하고 또 소득의 정점에 있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집을 처분해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2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소득 활동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시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럼 계속 대출을 받아서 뭐 자식들 집 사는데 내 집 담보로 돈 빌려줘가지고 아들 집 사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했었잖아요. 빚의 규모는 더 늘렸어요. 그래서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 대출의 규모가 한 2년 사이에 30% 정도 주담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급증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빚을 늘리면서 이 상황을 계속 이제 갖고 가고 있었고 그냥 내가 이제 나중에 정 안 되면 처분했을 때 더 이익이 클 거니까 계속 갖고 있으면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그런 버팀목이 사라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제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 왔네. 근데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네. 그러면 남들보다는 조금 먼저 팔려면 어쨌든 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이 공급은 늘어나는 구조로 가는 거고 수요 자체는 수요라는 거는 이제 새로 참여해줘야 되잖아요. 그 새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끌들이 이미 다 들어왔잖아. 20년, 21년에. 그러다가 고소득층이면서 영끌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신생아 대출이라든가 뭐 5억씩 빌릴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는 건재하다라는 말에 더 늦으면 안 된다고 해서 막 뛰어들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또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이 사람들 못 참여해요. 그럼 누가 참여할 수 있어요? 더 어린 애들이 클 때까지 기다리던가 아니면 이미 돈을 갖고 있는 여유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미 돈을 갖고 있는 여유로운 사람들은 집이 있거나 이 집값에 올라간 걸 익절해가지고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막 불안감에 또는 막 상승한다는 믿음에 남들보다 훨씬 비싸게 산 그 집을 그 가격에 또는 그거보다 비싸게 사줄 것이냐. 수요를 참여하기엔 아직 시장 상황이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올라가는 상황. 그럼 가격은 조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권이 진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다시 오를 것이다. 또 부동산 값 떨어지면 전부 다 망하니까 다시 오르게 하는 어떤 그런 걸 할 거고 그래서 부동산 불패는 계속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과거와 어떤 방향성 자체가 많이 달라진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그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암묵적으로 있었던 상승의 시각이 이제는 앞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시네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고점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 우리나라 망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열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많은 거래들이 있었지만 이 과열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회전율, 거래하는 회전율을 보면 10%가 안 돼요. 아파트 거래 같은 경우. 그러면 전체 중에서 1년에 10%도 안 팔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 집들은 그냥 원래 옛날부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뭐 내가 5억에 샀던 집이 지금 뭐 30억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5억짜리 사기 위해서 빚을 얼만큼 냈고 그 빚을 여전히 갖고 있고 그 상황을 유지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기간에 많이 올라갔던 가격이 좀 조정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문제가 될까요? 대다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어떤 과열기에 참여했던 무리해서 특히나 본인의 감당 능력이 앞으로 계속 가능할 거다라는 믿음 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이 원래부터 전통적인 이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큰 타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대책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집값이 빠진다고 뭐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계속해서 뭐 부양을 하겠죠. 근데 부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선택을 하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그게 전반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의 대책이 어느 정도 정부의 의도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 되게 많이들 얘기했던 게 뭐 풍선 효과 나타난다. 또 다른 규제책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정책 내놓은 거는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결국에는 더 집값이 올라가는 원인이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멈췄잖아요. 시장이 멈췄던 거 언제 있죠? 금리 올라갔을 때 있죠. 지금 금리 올라가고 있나요? 금리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도
지금 결국에는 이제 금리도 사람들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떨어져요. 내가 뭐 예전보다 금리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감당 가능하고 집값 더 많이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 대신 내가 살려고 하는 집값 치를 수 있게 더 많이 빌려줘. 이런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빌려주는 금액 자체가 한계가 생겼으니까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멈췄잖아요. 금리의 문제가 아니라 멈췄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됐다. 앞으로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판단들을 하겠죠. 참여 안 한 사람은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집만 안 샀을 뿐이지 내 돈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나의 소득을 미래 소득을 다시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집을 산 사람만이 지금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전에 산 사람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과열기에 또는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레이트 리센 얘기도 했었고 밀물에 갯벌 들어가는 격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이런 정도로 금융수장들이 경고를 하는 시점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맛보기다 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앞으로 더 무서운 대책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맛보기라고 얘기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추가적인 대책은 사실은 뻔하잖아요.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물리적인 공급의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하겠죠. 사람들의 불안감과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힘, 유동성이죠. 돈을 빌려주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강한 방법들이 많이 있죠. 지금은 누구나 대출을 원하는 시장이잖아요. 돈 안 빌려 쓰는 사람이 바보라고 막 이렇게 어떤 젊은 분들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빚 있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한데 빚 안 내는 게 바보 아니야? 막 이랬던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일단 받아놓고 보자 이런 마음들이 커요. 근데 이걸 억제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빚을 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억제할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빚을 내주는 기관들의 관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은행들은 CET1도 있고 어떤 건전성이라든가 배당에 대한 부분들 그런 어떤 맞춰야 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험성이 큰 곳에는 돈을 덜 빌려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가게와 기업을 놓고 봤을 때는 가게가 개인이 돈을 갚는 것과 기업이 돈을 갚는 것 중에서 기업이 좀 더 잘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게에 돈을 빌려주는 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계 대출도 또 지금 한계 상황이니까 많이 늘리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사람들은 원하니까 늘어나고 있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더 위험해 라고 하는 위험 가중치를 준다든가 이러면 내부적으로 대출할 수 있는 총액 중에서 어떤 가계 쪽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는 이런 대책들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많은 방식들이 이제 이런 방식, 간접적인 규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당장 눈으로 체감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에는 이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세대출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정말 무서운 대책들인 거죠. 예전에는 꽁돈처럼 쓰던 돈들 누군가 책임지지 않아도 그냥 정부가 책임져 주니까 빌려 썼던 돈들 이런 부분들의 자금이 축소되는 구조로 가고 있고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책들 중에 지난 20일에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80%로 줄였는데요. 이게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세라는 거는 과거의 성격을 보면 내 집 마련으로 가기의 전 단계. 그러니까 자금을 모으는 수단. 근데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목돈을 남에게 빌려주면서 집을 공짜로 사용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전세제도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고 이 전세금의 성격 자체도 빚을 내서 전세금을 마련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부모가 좀 보태줘서 이제 집을 마련할 때 전세금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모은 돈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전세금을 올려가면서 자본을 축적하는 형태, 자본의 성격이 되게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활성화되면서 전체 전세 보증금의 규모가 한 1,000조 정도 되는데 200조 가까이가 이제 대출이 추가적으로 들어온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금 자체가 원래 우리가 기존에 유지할 수 있었던 것보다 금액 자체가 이제 뻥튀기가 된 거죠. 올라간 거죠. 대출을 통해서. 이런 상태다 보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막 올라갔나? 왜 이렇게 올라갔나를 생각해 보면 잘 빌려주는 거예요. 싼
금리로. 근데 이걸 못 받게 됐을 때 이게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집의 사용 대가로 목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돌려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엄청 큰 돈인데. 근데 그걸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정부가 100% 보증을 해줬으니까. 허그 보증이 100% 해줬잖아요. 그럼 내가 전세금을 5억짜리 들어가면 5억을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나는 그냥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전세금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예전에는 내가 피 같은 돈, 나의 전 재산과 같은 게 전세금인데 지금은 그거에 조금 빌려주는 것도 남의 돈 빌려 쓰는 것도 되게 싸게 빌려서 쓰고 그 돈 자체에 대해서도 정부가 다 보증해 주니까 이 집주인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전세가 다시 나갈지 안 나갈지 이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었던 거예요. 100% 빌려주는. 근데 돌려줄 수 있느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못 돌려줬잖아요. 그래서 허그가 전세 보증 해준 것 중에서 사고액이 뭐 2016년도에는 수백억도 안 됐던 사고액이 지금 5조 원이 넘어갔잖아요. 1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세금을 레버리지 삼아서 집을 샀고 집주인이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입장이 됐을 때는 못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냈고 그 사고액이 5조 원, 1년에 5조 원씩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허그의 어떤 재정 상태나 그런 게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이것도 정부가 끝까지 다 해줄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예전에 계속 흑자였는데 이 몇 년 사이에 얘네 적자가 되고 자본을 더 늘리지 않으면 돈을 이제 보증도 못 써주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0에서 90%로 내린 게 얼마 전의 일이에요. 근데 이번 대책에서 나온 거는 90에서 80%로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은행 입장도 똑같은 거예요. 은행에서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정부가 100% 해주니까 내가 이 사람의 상환 능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증서 있으면 100% 그냥 나가면 되니까. 이렇게 대출을 키웠었는데 이제는 80%까지만 보증을 해주는 거야. 나머지 20%는 어떻게 되겠어요? 따져야겠죠. 이 20%를 과연 이 사람이 빌려가는 사람이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거예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쉽지 않아요, 원래. 내가 이제 빌리려고 하는 뭐 담보도 제공해야 되고 신용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깐깐히 따져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시장이었는데 그렇지 않던 상품이 이제 20%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기준으로 이들의 여신을 심사를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소득은 얼마나 되나? 이 사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나? 또 다른 거 뭐 재산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통 은행에서 따지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이 안 맞으면 보증해주는 만큼만 빌려주겠죠. 그 금액을 축소하거나 이러면 대출이 이제 전세를 사는 사람들도 그만큼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이 집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들, 갭 투자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전세금을 다 돌려주고 자기가 들어온다든가 뭐 이러면 아무 문제 없죠. 근데 그러질 못하잖아요. 새로운 세입자를 채워가지고 이 집을 유지하는 거죠. 이 사람 돈 돌려줄 때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돈을 가지고 돌려주잖아요. 자기가 돈을 마련해서 돌려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나마도 안 채워주면 사고가 나는 거고. 이런 구조니까 돈을 빌려서 내 집을 채워줄 사람이 돈을 이제 조금밖에 못 빌려. 돈을 원하는 만큼 못 빌려. 그러면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유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시장에. 전세 대출에는 DSR 적용이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세 대출에 대해서도 DSR 적용을 확대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증 한도를 줄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들어간 거예요, 이미. 은행에서 보겠죠. 대출해줄 때 이거 그냥 막 빌려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전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 이제 전세 대출이 이제 문제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신축 아파트들 이제 입주할 때 보면 뭐 전세 5억에 뭐 분양가가 6억이었는데 뭐 시세는 뭐 한 8억 9억 됐다고 하고 전세가가 막 한 5억 뭐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세 5억 들어가는 게 예전에는 5억을 모아야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예전에 뭐 원룸 살던 사람도 1억 정도 모아놓은 사람이면 나머지 한 4억을 빌려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뭐 1억에 80만 원 월세 내던 사람이 5억짜리 전세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집 분양받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이 전세금 갖고 이 대금을 치르고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세 대출의 폐해인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 집을 원래는 유지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 전세금 생각해보면 수도권 외곽의 뭐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전세가가 높을 수가 없는데 지금은 뭐 다 그렇게 채워져 있잖아요. 왜? 1억에 80만 원 사는 사람도 5억짜리 전세를 들어갈 수 있었던 시장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집값에 있어서도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해주는 게 전세고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니까 이게 마치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시장이 착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규제로 좀 전세 가격이 폭락을 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전세 가격이 폭락한다고 보기는 당장 그렇게 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의 전세가를 유지를 해야 이 집주인은 이 집을 계속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 4억에 자기 돈 1억 넣어서 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가 빠져요. 그럼 이 4억을 누군가 채워줄 사람이 들어와 줘야 이 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또는 뭐 더 많이 받아가지고 일부를 내가 조금씩 자금을 빼낸다든가 다른 데 쓰는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었는데 이 4억짜리 집을 채워줄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력이 있어서 뭐 1억의 갭을 넣은 사람이 내가 그동안 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전세금을 한 3억 5천만 받아도 5천만 원은 돌려주고 이 집을 유지할 수 있어. 그럼 유지를 하겠죠. 근데 못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그걸 채울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이 물건을 팔거나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못 돌려주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 집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전세가 자체도 결국에는 그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상당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전세가가 조금 내려오거나 그냥 보합 현 상태대로 예전에는 전세는 이제 실수요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특정 지역에 대한 수요가 계속 꾸준한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만만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시점에 뭐 전세난이다 또는 이사 어떤 매물이 좀 적은 시점과 맞물리는 경우 전세가가 튀는 경우도 있지만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는 꾸준히 올라가는 형태, 완만히 올라가는 형태를 그리거든요. 근데 이걸 유지했던 사람들이 계속 이제 들어와 줄 수 있는 시장이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집값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외곽으로 빠지고 집 사서 매매 수요로 전환되고 또는 신축에 똘똘한 한 채들 많이 공급이 됐으니까 여기보다 이제 집은 낡고 더 새 집을 들어가는데 전세가 비슷하게 원해. 그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수요 자체가 전세를 놔야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그 사람들 여기서 돈이 막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길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점점 빠져나가고 있는 구조니까 이 전세가가 계속 유지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전세도 많이 늘어나고 뭐 다 전세가 월세화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그 시장을 채워줄 수 있는 수요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걸 보면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거주 의무 강화에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전세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하반기 전세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전세 시장 앞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직접 들어와 사는 사람들만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죠. 갭 투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실제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갭 투자가 그렇잖아요. 예전보다 전세금을 높게 받은 다음에 그 갭만큼만 내가 지불하면서 새로운 집주인이 되는 형태. 이렇게 이제 매매를 많이 했고, 과거에 이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가 폭등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전세 계약의 재갱신율이 70%였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예전 집에서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데 새로 집을 구하는 경우에 전세가가 굉장히 올라간 형태가 나타났고 그 이유는 그때 이제 손바뀜이 되면서 매매를 하면서 결국에는 갭을 끼고 사는 사람들은 갭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잖아요. 전세를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높은 전세가를 끼고 이렇게 들어와 준 사람들. 이렇게 갭 투자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 집을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돈을 안 빌려줘요. 돈이 있는 사람이 많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대부분 돈 빌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도 한정적이고 그러면 갭 투자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럼 갭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뭐 전세 월세화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갭 투자가 가능했던 이유는 사실 갭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집값이 안 오르면.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그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현재의 이익을 포기하는 형태가 갭 투자예요. 지금 내가 이걸 월세를 돌려가지고 임대 수익을 계속 추구할 수도 있는데 월세보다 싼 전세를 놓으면서 대신 목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그걸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 나중에 투자 이익이 클 거니까 지금 당장에 이런 임대 수익이 없어도 난 괜찮아. 이런 형태가 갭 투자인 거거든요. 그런 게 집주인의 니즈, 집값이 올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에 현재 이익을 포기하는 형태가 갭 투자고 전세 사는 사람들은 월세를 내는 것보다는
이게 싸니까 정부가 다 보증해 주니까 떼이는 일도 없고 훨씬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유지되던 게 전세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월세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월세도 사람들이 지금 되게 걱정하는 거는 전세 사는 것보다 월세가 되면 엄청 비싸질 거니까 뭐 이렇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물론 월세, 전월세 전환율을 생각하면 월세가 더 비싸죠. 근데 월세라는 거는 다달이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가계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월세를 무한정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룸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올라갔잖아요. 뭐 5만 원만 올라가도 뭐 10% 이상 올라가는 50만 원짜리가 55만 원 되면 10%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막 올릴 수 있잖아. 근데 50만 원 월세 내던 사람이 55만 원 내는 거 딴 거 아껴서 낸다고 하면 낼 수 있어요. 주거비로 사회초년생들도 주거비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 월급의 절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절대 금액 자체는 기백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 이제 아파트 시장으로 넘어오면 월세화가 된다 하면 월세화가 돼도 500만 원, 1000만 원씩 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뭐 연봉 1, 2억 되는 사람들도 500만 원, 1000만 원씩 못 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뭐 기업에서 대신 내주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그런 월세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어떤 형태예요?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 수준은 거의 유사하게 유지하는, 즉 자기의 다달이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에 맞춰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최고치 맥시멈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화가 된다고 해서 막 엄청 막 그 수익률에 맞춰서 뭐 30억짜리 집이면 뭐 월세가 뭐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게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데 이제 강남권이나 이런 데도 매물을 보시면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인데 보증금의 차이가 있지 월세는 좀 차이가 좀 덜한 거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보증금을 또 그만큼 필요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을 받지 않으면 집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좀 조정이 되는 이런 구간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